안녕하세요. 소리 책갈피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 동안 크리스마스를 테마로 한 미스터리 소설 2편을 차례로 소개하려 합니다. 오늘 읽어드릴 작품은 작가 스탠리 앨린의 단편 크리스마스 이브의 죽음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서두로 시작해 예상치 못한 결말을 쓰는 걸로 유명한 스탠리 앨린은 20세기 단편 추리소설의 거장이라고 불리우기도 하는데요. 1956년에 쓰여진 그의 짧은 단편 2023년 크리스마스 미스터리 그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볼까요? 어린 시절 나는 보롬저택에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다. 당시 지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았던 저택은 반짝반짝 광택이 났다. 빅토리아 왕조풍의 지그재그 문양과 철문 세공, 스테인드 글라스가 풍성하지만 혼란스럽게 합쳐진 거대한 집합체는 한눈에 담기에도 어려웠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에 다시 찾은 저택에서는 어릴 적에 받았던 인상적인 면모를 찾기는 힘들었다. 반짝거림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저택의 목조 부분과 유리 금속 부분은 침침한 회색의 덩어리로 한데 뭉그러졌고 겉은이 완전히 드리워진 창문들은 보행객들을 멍하니 쳐다보는 12개의 눈 같았다. 지팡이로 문을 날카롭게 탁탁 두드리자 셀리아가 문을 열었다. 초인종이 옆에 있을 텐데요. 그녀는 어머니의 옷장에서 끄집어낸 것이 분명한 검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유행이 오래전에 지나고 구김도 심한 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캐트린 씨의 말년을 그대로 보는 듯했다. 말라빠진 몸매와 꽉 담은 입술, 이마의 주름이 모두 펴질 정도로 뒤로 세게 당겨 묶은 빛바랜 머리카락. 누가 별 생각 없이 건드리기만 해도 바로 탁 하고 다치며 건드린 사람을 물어버릴 강철 덫이 떠올랐다. 셀리아, 초인종이 끊어졌다는 것 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녀를 지나쳐 복도로 접어들었다.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나를 노려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마른 콧방귀를 한번 세게 끼더니 문을 쾅 닫았다. 어둑하고 음울한 공기가 바로 우리를 감쌌고 목재 삭은 냄새가 주위에 일며 목구멍에 스며들었다. 전등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자 셀리아가 날카롭게 말했다. 안 돼요. 등을 켤 때가 아닙니다. 그녀에게 시선을 돌렸지만 눈에 들어오는 것은 허옇게 아른거리는 그녀의 얼굴뿐이었다. 셀리아, 지금 내 앞에서 연극이라도 하는 건가요? 이 집에서 사람이 죽었어요. 아시잖아요? 잘 아는 이유가 있지. 하지만 지금 당신이 한 연기는 그리 인상적이지 않아. 다른 이도 아닌 동생의 안 사람이 죽었어요. 동생의 아내가. 내게도 아주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어둠 속에서 그녀를 향해 한 발짝 내디디며 그녀의 어깨 위에 지팡이를 얹었다. 셀리아, 이 집안의 고문 변호사로서 조언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사건 심리는 종료되었고 당신은 혐의를 벗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당신이 그녀에게 다정한 감정을 품었다고 믿는 이는 한 명도 없었어요. 앞으로도 믿는 이는 없습니다. 그 점을 기억하세요, 셀리아. 그녀가 갑작스레 몸을 휙 움직이는 바람에 나는 하마터면 지팡이를 손에서 떨어뜨릴 뻔했다. 그런 말이나 하려고 오신 건가요? 그녀가 물었다. 당신 동생이 오늘 보고 싶다고 하기에 온 겁니다. 그리고 실례지만 동생과 이야기할 동안 다른 곳에 계셨으면 합니다. 큰 소리 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선생부터 그 아이와 떨어져 계셔야죠. 그녀가 소리쳤다. 그 아이는 사건 심리에 왔었어요. 내가 결백하다고 선고되는 것을 보았죠.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 아이는 내게 품었던 나쁜 감정을 잊을 거예요. 그 아이가 잊을 수 있도록 선생이 거리를 두세요.
손쓰기 힘들 정도로 격분한 여인의 주문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는 한 손으로 조심스레 난간을 짚으며 어두운 계단을 걸어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녀가 열렬한 기세로 내 뒤를 쫓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나를 향해서가 아니라 발 아래 계단이 내는 신음에 대답을 하는 것 같았다. 그 아이가 내게 오면 용서해 줄 거예요. 처음엔 잘 몰랐지만 이젠 알아요. 가르침을 주십사 기도하자. 미워하며 살기에는 인생은 너무 짧다는 말씀이 들렸어요. 그러니 그 아이가 내게 오면 나는 용서하겠어요. 계단 꼭대기에 도달해 나동그라질 뻔한 나는 짜증이 솟구쳐 욕설을 뱉으며 자세를 바로잡았다. 셀리야, 전등을 켜지 않을 거라면 적어도 물건을 치워놓기는 해야 하지 않겠어요? 왜 이것들을 여기서 치우지 않은 겁니까? 아, 그건 다 우리 불쌍한 제시 거예요. 찰리는 제시의 물건을 보면 마음 아파하니 정리하는 게 최선이에요. 제시 걸 다 내다 버리는 거죠. 곧 그녀의 목소리에 경계의 기색이 깃들었다. 찰리에게 말하지는 않으시겠죠. 그에게 이르지 않을 거죠. 그녀가 거듭 다그쳤다. 말하지 않을 거죠. 멀어질수록 점점 높아지던 목소리는 내가 찰리의 방에 들어가 문을 닫을 무렵에는 마치 박쥐 소리처럼 새되게 울렸다. 저택의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찰리의 방 커튼 또한 완전히 내려져 있었다. 하지만 머리 위 샹들리에에서 전구 불빛이 번뜩여 잠시 눈앞이 아찔해진 나머지 2번이나 살핀 후에야 팔로 눈을 가리고 침대 위에 너부러져 있는 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가 천천히 몸을 일으켜 나를 보았다. 이윽고 그가 문 쪽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변호사님이 올라와도 누나가 불을 켜주지 않았죠. 그래. 하지만 나는 집 구조를 아니까. 누나는 사마귀 같아요. 어두운 데서도 내가 밝은 데서 움직이는 것보다 더 잘 돌아다닌다니까요. 그걸 선호하기도 하고. 안 그러면 거울에 비치는 자기 모습을 보고 겁을 집어먹을지도 모르죠. 그래. 마음고생이 심한 것 같더군. 내 말에 그는 바다 사자가 우는 것처럼 짧고 날카롭게 웃었다. 누나가 여전히 겁을 먹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누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전부 자기가 제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마음 아픈지 그런 말뿐이에요. 진리도록 되풀이하면 사람들이 믿어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건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예전의 실리아 누나로 돌아오겠죠. 나는 침대 위에 모자와 지팡이를 내려놓고 옆에 코트를 놓았다. 시가를 꺼내고 잠시 기다리자 찰리가 더듬더듬 성냥을 찾아 불을 붙여주려 했다. 손이 격하게 떨리는 바람에 바로 불을 붙이지 못하자 그가 중얼거리며 스스로에게 화를 냈다. 나는 천장을 향해 연기를 한 모금 천천히 내뱉고 기다렸다. 찰리는 실리아보다 5살 어렸다. 하지만 눈앞에 그는 12살은 더 늙어 보였다. 예전처럼 여전히 창백한 금발의 머리카락은 머리가 새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색이 옅었다. 삐죽삐죽 짧게 돋은 은빛 수염으로 덮여 있었고 눈 아래에는 흑청색의 그늘이 길게 늘어져 있었다. 타협하려 들지 않는 태도로 등뼈를 꼿꼿이 세우고 다니는 실리아와는 달리 앉으나 서나 구부정한 자세라 언제라도 금방 앞으로 넘어질 것 같았다. 그는 입가 옆으로 흐느적 늘어진 콧수염을 잡아당기며 나를 빤히 바라다 보았다. 왜 변호사님을 보고자 했는지 아시죠? 그렇죠. 짐작할 순 있지만 직접 말해주면 좋겠군.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죠. 실리아 누나 문제입니다. 누나가 응당한 죗값을 치르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감옥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법의 손이 누나를 잡아 죽이는 모습을 직접 보고 싶어요. 커다란 재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나는 발로 조심스레 재를 러그 안으로 비벼 넣었다. 내가 입을 열었다. 자네도 실리아의 사건 심리에 있지 않았나.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봤고
셀리아는 혐의를 벗었어. 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계속 무혐의로 남게 된다네. 증거라고요? 더 이상의 증거가 왜 필요합니까? 계단 꼭대기에서 죽도록 말싸움을 했다고요. 누나는 제시를 움켜잡고 계단 아래로 밀어 떨어뜨려 죽였어요. 그건 살인이잖아요. 아니에요? 그 자리에 마침 계단이 있지 않았다면 총이든 독이든 다른 걸 사용했을 거라고요. 피곤해진 나는 낡은 가죽 안락의자에 앉아 시가가 제로 변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법률의 관점에서 설명해 주겠네. 내가 말했다. 마치 여러 번 연습해 암기한 공식을 읊는 듯 내 목소리는 단조로웠다. 첫째, 목격자가 없네. 나는 제시가 지르는 비명소리를 들었고 떨어지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가 고집스레 말을 이었다. 내가 뛰쳐나가 아내를 발견한 순간 누나가 자기 방문을 쾅 닫는 소리가 났죠. 누나는 제시를 밀어 떨어뜨리고 쥐새끼가 달아나듯 쪼르르 자리를 피한 겁니다. 자네가 실제로 본 곳은 아무것도 없어. 셀리아가 거기 없었다고 주장하는 마당에 목격자가 없어. 무슨 뜻이냐면 실리아의 말은 찰리 자네의 주장과 배치되는데 자네가 목격자가 아닌 이상 사고였을 수도 있는 사건을 살인으로 만들 수는 없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내저으며 말했다. 그렇게 믿지 않잖아요. 변호사님이 진정으로 그렇게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믿는다면 지금 이 집을 떠나셔도 돼요. 다시는 저한테 오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무엇을 믿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나는 이 사건의 법률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는 거야. 동기는 어떤가? 제시의 죽음으로 셀리아가 얻는 이득이 뭐지? 돈이나 부동산은 확실히 아니야. 셀리아는 자네만큼이나 재정적으로 독립해 있으니까. 찰리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양손으로 무릎을 짚은 채 나를 향해 몸을 기울였다. 그가 속삭이듯 말했다. 그래요. 돈이나 부동산 문제는 아닙니다. 나는 답답해 미치겠다는 듯 양팔을 앞으로 내밀었다. 내 말이 그 말이야. 뭐가 문제인지 변호사님은 알죠. 내가 문제인 겁니다. 내 영혼은 나의 것이라고 주장할 때마다 심장에 문제를 일으키던 노파가 있었죠. 그 노파가 죽고 자유를 얻었다 생각했더니 누나가 문제가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항상 내 옆에 들러붙어 있었죠. 남편도 자식도 없었지만 누나에겐 내가 있었던 거예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자네 누님이네. 찰리 자네를 사랑하고 있어. 그러자 그는 아까처럼 불쾌한 느낌으로 짧게 웃었다. 담쟁이 동굴이 나무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죠. 지금 생각해봐도 누나가 어떻게 한 건지 여전히 모르겠어요. 아무튼 누나가 나를 어떤 방식으로 쳐다보기만 해도 몸에서 힘이 쭉 빠졌어요. 제시를 만날 때까지는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제시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결혼했다고 누나에게 말하던 날이 기억나네요. 누나는 내 말을 덤덤하게 받아들였지만 그 눈동자에 떠오른 표정은 누나가 제시를 계단 밑으로 밀어 떨어뜨렸을 때도 아마 그런 표정이었을걸요. 누나가 제시를 협박하거나 해치려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찰리 자네도 심리에서 인정하지 않았나. 본 적이 없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제시가 매일 기분이 많이 상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매일 밤 침대에서 울면서도 그 이유를 말해주려 하지 않았을 때 나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주 잘 알았습니다. 제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변호사님도 아시죠? 그리 똑똑하거나 예쁘진 않았지만 언제나 착하고 내게 홀딱 빠져 있었어요. 그랬던 제시가 불과 한 달 후엔 반짝거리던 생기를 잃기 시작했을 때 난 이유를 알았어요. 제시와 이야기하고 누나와도 이야기했지만 두 사람 모두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는 것,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제시가 누워있는 것을 보았을 때, 난 놀라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셀리아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놀라지는 않았을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형사사건이 성립되지는 않네. 내 말에 그가 주먹으로 무릎을 내리치고 몸을 양옆으로 흔들어댔다. 내가 뭘 하면 되나요? 그가 물었다. 변호사님을 그것 때문에 부른 겁니다. 뭘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제껏 사는 동안 나는 뭔가를 해본 적이 없어요. 누나 때문에요. 지금 누나는 그 점을 기대고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할 테니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며 소란이 가라앉고 나면 우린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있겠죠. 자네 지금 너무 지나치게 흥분하고 있네. 찰리가 일어서 문을 바라보다가 내게 눈길을 돌렸다. 하지만 난 뭔가 할 수 있어요. 그가 속삭이듯 말을 이었다. 그게 뭘까요? 자기가 낸 수수께끼가 실로 기발하여 상대방을 어리둥절하게 하리라 확신하는 것처럼 찰리는 환한 표정으로 기대감을 내비치며 대답을 기다렸다. 나는 그를 보며 일어나 고개를 천천히 젓고 대꾸했다. 글쎄,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만두는 게 좋을 거야. 그렇게 슬쩍 넘어가려 하지 마세요. 셀리아 누나처럼 똑똑한 사람이라면 살인을 저지르고도 무사히 넘어갈 수 있다는 걸 아시잖아요. 변호사님은 내가 누나만큼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나는 그의 양 어깨를 꽉 움켜쥐었다. 제발 찰리,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게. 그가 내 손을 밀어내고 휘청거리며 벽에 기댔다. 눈동자가 환하게 불타고 벌어진 입술 뒤로 이가 드러났다. 그가 외쳤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해요? 제시가 죽어서 땅에 묻혔으니 모든 걸 잊으라는 말인가요? 누나가 나를 두려워하다 지쳐서 나까지 죽이게 될 때까지 여기 가만히 앉아 기다리라고요. 나는 꽤 연륜이 있는 편이었지만 그의 도발에 순간 자제력이 무너져 위험을 잃고 숨을 가쁘게 쉬었다. 이것만 말해주지, 찰리. 심리 이유로 자네는 집 밖에 나간 적이 없어. 이제는 밖으로 나갈 때가 되지 않았나. 거리를 걸으며 주위를 살펴보기라도 좀 해봐. 길을 걷는 나를 보며 사람들이 다 비웃게요. 한번 해봐. 그리고 어떤지 봐. 엘샤프가 그러더군. 오늘 밤 자네 친구들 몇 명이 바에 올 건데 자네도 오면 좋겠다고 말이야. 그렇게 해보라고 조언하겠네. 자네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조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 가치 없어요. 실리아의 목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려 있었다. 실리아가 방 안 조명빛을 피해 가늘게 눈을 뜬 채 문가에 뻣뻣하게 서 있었다. 찰리가 누나에게 몸을 틀어 덕근육을 꿈틀거리며 소리쳤다. 실리아 누나, 이 방에는 절대 들어오지 말라고 했잖아.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내가 방 안에 있니? 저녁 먹으라고 말하려고 온 거야. 그가 무시무시한 기세로 실리아를 향해 한 발짝을 내딛었다. 얼마나 오랫동안 문짝에 귀를 대고 있었어. 내가 말하는 걸 다 들었지. 못 들었으면 다시 말해줄까? 그녀가 조용히 대답했다. 불경스럽고 지저분한 이야기를 들었다. 상중인데 술을 마시며 떠들고 놀자는 초대를 받았다며. 그 초대에 반대할 권리가 내게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는 어이없다는 눈초리로 실리아를 보았고 어떻게 대꾸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이 눈에 보였다. 이윽고 그가 입을 열었다. 누나, 방금 한 말 진심이 아니지.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위선자거나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야 방금 그 말을 진심으로 할 수는 없지. 그녀가 발끈하더니 소리쳤다.
미쳤다고? 네가 감히 그런 단어를 쓰다니. 제 방에 처박혀서 혼잣말이나 해대는 주제에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알게 뭐야. 그녀가 갑자기 내게 몸을 돌렸다. 변호사님은 이 아이와 얘기를 했죠. 변호사님도 아셔야 해요. 혹시 찰리는 당신만큼이나 멀쩡해요. 내가 무겁게 말했다. 그렇다면 이런 때 술집에 가서 술이나 마시는 게 옳지 않다는 걸 저애도 알고 있을 텐데요. 어떻게 변호사님이 그런 제안을 할 수 있나요? 그녀의 목소리에 깃든 아기에 찬 승리자의 어조에 나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셀리야, 당신이 제스의 소지품을 모두 버리려고 하지 않았다면 나는 그 질문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나는 부주의하게 말을 뱉은 것을 바로 후회할 수밖에 없었다. 말릴 새도 없이 찰리가 옆을 지나쳐 실리아의 양팔을 움켜잡았다. 제스의 방에 들어간 거야? 그가 실리아를 무자비하게 흔들어대며 분노했다. 말해봐.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공포와 당혹감에 바로 답을 깨달은 그는 마치 불에 댄 듯 그녀의 양팔을 놓고 고개를 숙인 채 구부정한 자세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실리아가 달래듯 그를 향해 손을 뻗어 나직이 속삭였다. 찰리, 모르겠니? 그 아이의 짐이 있어서 네 마음이 불편한 거야. 나는 그저 너를 돕고 싶었단다. 제스 짐은 어디 있어? 계단 옆에 있단다, 찰리. 다 거기 있어. 찰리가 복도를 따라 걷기 시작했고 머뭇거리는 발걸음 소리가 멀어질수록 내 심장 박동은 정상으로 되돌아왔다. 이글거리는 분노의 표정으로 셀리아가 몸을 돌려 바라보자 한시라도 빨리 이 저택을 떠나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밖에 들지 않았다. 침대에서 수집품을 챙겨 그녀를 지나치려고 했지만 그녀가 문을 막아섰다. 실리아가 신목소리로 속삭이듯 물었다. 변호사님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시겠어요? 이제 그 짐들을 다시 다 가져다 놓게 생겼어요. 지긋지긋해 죽겠는데 다시 한번 짐을 싸게 생겼어요. 변호사님 당신 때문에요. 어떻게 할지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있어, 셀리야. 내가 차갑게 대꾸했다. 당신, 고약한 사람 같으니라고. 당신을 그 계집애와 같이. 나는 지팡이로 매섭게 그녀의 어깨를 쳤다. 그녀가 움찔하는 것이 지팡이를 통해 느껴졌다. 셀리야, 당신의 변호사로서 말씀드리는데 혀는 오로지 잠잘 때만 놀리기를 조언합니다. 그 경우에는 당신의 말에 책임을 질 필요가 없거든요. 그녀는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지만 나는 저택 밖으로 나와 길에 들어설 때까지 줄곧 그녀를 앞장서게 했다. 그 편이 안전했다. 얼굴을 따끔거리게 하는 맑은 겨울 공기에 감사하며 보름저택에서 2, 3분 정도를 걸어 엘샤프의 선술집에 도착했다. 홀로 카운터 뒤에서 분주하게 유리잔을 닦고 있던 엘은 내가 들어서자 쾌활한 어조로 나를 반겼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변호사 양반. 자네도 메리 크리스마스네. 나는 그가 카운터 위에 술병과 유리잔 2개를 놓는 모습을 보았다. 마음이 편해졌다. 사계절 오가는 만큼이나 선생도 규칙적입니다, 그려. 지금쯤 오실 거라고 예상했죠. 엘이 독한 술을 2개의 잔에 따르며 말했다. 우리는 서로 건배한 후 술을 마셨다. 엘이 비밀 이야기라도 하려는 듯 카운터 너머로 몸을 기울였다. 거기서 오시는 겁니까? 그래요. 찰리를 만나셨고. 셀리아도. 놀라운 일은 아니군요. 나도 그 여자가 쇼핑을 하러 나온 걸 본 적이 있으니까요. 머리에 검정색 쇼를 뒤집어 쓰고 고개를 숙인 채 뭔가 쫓기는 것처럼 종종거리며 뛰어다니죠. 실제로 쫓긴다고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더군. 하지만 찰리는 말이지.
그 애가 문제입니다. 돌아다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보고 싶어 한다고 전해줬습니까? 그랬지. 그 애에게 말했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무 말도 않더군. 성준인데 여기 오는 건 잘못된 거라고 셀리아가 말했지. 엘이 감정을 실어 휘파람을 나직하게 불더니 검지를 이마 가까이에 대고 빙빙 돌렸다. 그런데 말이죠. 그 남매가 지금처럼 둘만 같이 있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나 찰리의 감정으로 보나 문제가 될 만한 또 다른 사건이 터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나는 엘의 말에 대답했다. 한동안은 이날 밤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았지. 하지만 아무 일 없이 끝났어. 다음 그때까지는 말이겠죠. 내가 거기 가 있겠지. 엘이 나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그 집에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군요. 아무것도 안 변해. 그래서 변호사님께서도 미리 모든 질문의 답을 알고 있는 거고요. 나 역시 딱 지금 이맘때 선생이 여기 서서 나한테 얘기를 할 거라는 것도 알고 말이죠. 저택의 나무 사근 냄새가 콧구멍 안에 여전히 맴돌았다. 옷에서 이 냄새가 빠지려면 좋기 며칠은 걸릴 것이다. 달력에서 영원히 오려내보고 싶은 날짜가 바로 오늘이야. 네. 남매가 알아서 자기네 일을 해결하게 하고 말이죠. 그 두 사람은 그런 취급 당해도 싸죠. 그 집엔 둘만 있는 게 아니네. 제시가 같이 있어. 제시는 언제나 같이 있을 거야. 그 집과 집안의 모든 것이 사라질 때까지. 엘이 미간을 찌푸렸다. 이 동네에서 일어난 일 중 가장 기묘한 일이죠. 진짜. 집은 온통 꺼먹고 그 여자는 사냥당한 것처럼 거리를 내달리고 그 녀석은 자기 방에 누워서 벽만 쳐다보고 있고 얼마나 그랬더라. 제시가 떨어져 죽은 게 언제죠, 변호사 양반. 눈동자를 살짝 굴리자 LD에 걸린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보였다. 불그스름하고 뺨이 퉁퉁한 약간은 어처구니 없어하는 표정의 얼굴. 20년 전이지. 내 목소리가 귀에 울렸다. 딱 20년 전 오늘이었어.